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2부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조금 전 금융당국의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 이후에 환율이 지금 20원 넘게 떨어지면서 1,460원대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은 다행히 안정화는 된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도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떻게 될지 수급에 대한 향방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장세, 섹터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오늘은 자율주행과 로봇 쪽으로 수급이 대부분 쏠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거고요. 이제 연말 그리고 또 내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휴가철도 또 껴있죠.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호가창도 많이 얇아져 있는데요. 지금 같은 종목별 장세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골라봐야 할지 오늘 마켓나우 2부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또 근접한 모습, S&P 500은 최고치를 경신을 해줍니다. 어제 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의 3분기 GDP 실질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3%대 성장이었는데요. 이게 4.3%까지 나와줍니다. 엄청나게 강한 GDP를 확인을 하고요. 강한 소비가 이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한 몫을 해줬습니다. 이 안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경제 지표에도 금리 인하를 반드시 내년에 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한 번 더 주면서 시장은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나흘 연속 상승이고요. 이제 사실상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금값과 은값 그리고 알루미늄과 구리 같은 그 원물 쪽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400달러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 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얼마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금값과 은값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해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원화가 지금 과도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를 시장에서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유례없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환율이 지금 1,460원 초반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오늘 시장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금 더 이제 종목별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장 끝난 이후에 들어왔던 소식이었죠.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의 ZF사의 에이다스 사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을 어제 내놨습니다. 장 끝나고 나온 뉴스였었는데요. ZF사의 에이다스 사업은 글로벌 이미 스마트 카메라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면서 에이다스 사업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장 사업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올해 7월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칩 파운드리 22조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있었잖아요. 이 이후에도 전장 사업으로 조금 더 사업을 확대를 시키는 부분. 그래서 오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슈어 소프트테크 역시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오토에버부터 퓨런티어, 아우토클립스 또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세가 얼마나 연속될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되고 있다라는 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 가득 채우면서 7,310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슈어 소프트테크는 조금 상승분은 많이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는 달렸네요. 3%대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함께 보실까요? 뉴욕 증시에서 또 깜짝 내용이 하나 들려옵니다.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세계 최초로 위고비의 그 알약 형태 리벨서스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뉴욕 증시에서 그 본장에서 7% 넘는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위고비가 하면은 또 나오는 게 바로 이 마운자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대표적인 그 양강 구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라이릴리가 이번 노보노디스크의 FDA 승인 소식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바라봤는데 주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에 대해서 이번 연도 안에 승인을 조금 빨리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도 연내에 마운자로의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금 그 비만 치료제 경구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동제약 조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웅제약이나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인데요. 이번 노보노디스크의 미국 FDA 승인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R&D 성과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한번 기대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일동제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8%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신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은 상황들도 지금 1%, 3%대 강한 상승세 가져갑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R&D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또 먹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지도 시장의 포인트로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로봇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이 완전한 그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일치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CES 2026에 대한 모멘텀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틀라스가 이제 CES 2026에서 곧 공개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리고 개양전기가 최근에 또 시세가 굉장히 뜨거웠죠. 어제장까지 4거래 연속해서 상한가였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강하다가 지금은 시세가 많이 반락이 됐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업이 또 있습니다. 우린 PTS와 또 로보티즈인데요. 우린 PTS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정밀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액추에이터 공급하고 있는 로보티즈는 오늘은 시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추후에 CS 2026 모멘텀을 가지고 어디까지 시세가 좀 연장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양전기 오늘 반락된 시세지만 어제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로봇주를 엮이면서 상한가였고요. 우린 PTS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모백스나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요. 시세 한번 역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주 강합니다. 우린 PTS가 상한가 풀리지 않은 모습이고요. SP 시스템즈,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에 조금 시세가 많이 쏠려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특징주 6종 가지고 와봤습니다. 엔캠과 두산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공시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캠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바닥권까지 밀려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중국 배터리 1위, 세계 배터리 1위기도 합니다. CATL과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5년간 35만 톤의 전해액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 나와주면서 오늘 주가 강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두산도 소식 좀 나왔죠. 두산이 그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내놨습니다. 우선 사측에서는 SK 실트론을 인수하는 자금이 아니라 인수 합병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팔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SK 실트론 인수 자금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SK 실트론 그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두산 측에서 실트론의 그 매입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인가요? 두산에서 이미 그 테스나를 또 인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SK 실트론까지 인수
인수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이어서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엔캠과 두산 시세까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엔캠이 지금 10% 가까운 상승으로 76,600원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두산은 탄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현재 4.8%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양시장은 분위기가 어제처럼 약간 다른 상황이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보합권 내 등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10시 10분 구간 시장 상황 김윤주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10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4,130선을 넘어서면서 강하게 출발을 해줬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요. 갑자기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투톱의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2차전 지수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엔캠의 전해질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엔 같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코스피 대형주 단에서 지금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지수 자체적으로도 보합권 내로 내려왔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0.39%가량으로 상승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ESS용 LFP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2%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 보합권, 강보합권 내로 많이 내려왔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개별 호재가 있는 포스코 퓨처엔과 엔캠을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일단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3%가량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연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됐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렇다 할 움직임을 일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68%가량 소폭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 할 움직임을 일단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그래도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 올라왔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바이트댄스의 H200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지금 바이트댄스가 약 33조 원을 들여서 내년에 AI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중 절반가량을 AI 칩 투자에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금 관측이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HBM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이 HBM4 그리고 HBM3E의 공급과 함께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는 오늘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는 그래도 1.79%가량 올라주고 있고 반도체 밸류체인을 확보한 두산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4.74%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8%가량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 대비해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 두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실트론에 대한 인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두산의 주가를 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SK 실트론 인수 자금에 대한 우려였었죠. 이 인수 자금이 약 3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산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를 마련할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가 두산의 주가를 눌렀습니다. 다만 어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팔아서 약 9천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SK 실트론 인수 우려, 자금 우려는 많이 희석됐다라면서 앞으로 두산의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오늘 4%가량 오름세고요.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는데 앞서 삼성전자가 이 하만을 통해서 독일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붙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오늘 3%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2% 넘게 오름세입니다. 기아도 함께 올라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붙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현재 시간 1.6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좀 개임주가 좋습니다. NC소프트가 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건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업들이 눈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일단 신한금융지주가 1.7%가량 급등하고 있고 SK스퀘어도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부터 배당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이 되고요. 내년 배당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확연히 많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2배가량 많은 하락장인데요. 일단 지수 자체적으로도 좀 지지부진하고요. 제약바이오주가 그래도 조금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세를 조금씩 내주고 있는 모습이 체크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전환된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ABL 바이오 약 1%가량 상승 전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0.88%가량 오름세입니다. 보르노이도 마찬가지로 1%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미용의료기기가 좋은데 파마 리서치도 40만 원 선을 회복했고 LNC 바이오는 4%가량 급등, 휴젤도 2% 넘게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미용의료기기가 좋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지금 K 방한객, 그러니까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어제자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 수혜주로 지목되고 있는 종목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그중 하나니까요. 오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엔캠이고요. 10%가량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0% 넘게 두 자릿수 급등세를 가져가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죠. 중국 CATL과 1.5조 원가량의 전해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시세가 16%가량 급등했고 오늘 정규장 들어서는 많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10%가량 상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두산 테스나가 두산과 함께 급등 중입니다. 5%가량 오름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두산이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을 전방위적으로 확보했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두산이 반도체 관련해서 시세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두산 테스나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많이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고 0.25%가량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10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습니다. 4,127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장에서 4,10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은 4,130선 부근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919포인트 지나가면서 920포인트도 내려놨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1,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환율이 1,480원 선을 장 초반에 웃돌기도 했는데 장 시작 직후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함에 따라 환율이 1,46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 순매도에서 현재 시간 매도폭을 많이 줄이면서 100억가량 순매도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이 점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 1,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기관은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기관은 팔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시장이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수 탄력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몇 개 좀 체크해 보실까요? 섹터에 대한 오늘 리포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고요. 제목은 기회의 자동차 CES 2026 T-13입니다. 1월에 가장 눈여겨보셔야 하는 모멘텀 두 가지가 있죠. 그 CES 2026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CES 2026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피지컬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바로 이 핵심 키워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멘텀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자동차 그리고 부품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만도와 SOS랩 같은 종목들도 함께 CS 2026에 참가를 해서 본인들만의 기술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 2026년에 자동차와 부품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꼽았습니다. 미국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거는 두 가지를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로보틱스 밸류체인 확장 그리고 자율주행을 꼽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로봇과 자율주행 두 가지 키워드와 역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SL 일단 꼽았고요. SL 종목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L은 이미 글로벌 많은 완성차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자동차 보시면 앞에 그 램프 있잖아요. 램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으로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밸류체인을 확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모비스만 대표적으로 보셔도 기존에는 그냥 현대와 기아차의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였지만 지금 밸류체인을 로봇 쪽으로 완전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그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품 회사가 아니라 로보틱스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멘텀 보셔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한번 짚어드렸었지만 그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CS 2026에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정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DB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LG전자의 내용 오랜만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은 단기 실적 부침 딛고 도약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여기서 의미하는 단기 실적은 4분기 실적, 희망퇴직 비용과 관세 재반 비용이 반영돼서 조금 부침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실적에는 이런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완전하게 조금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전자가 사업부를 네 가지로 조금 개편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업부가 HS, VS, ES 같이 뒤에 S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솔루션의 약자거든요. HS는 홈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의 줄임말로 그냥 가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VS는 LG전자가 하고 있는 전장 사업을 의미를 해주는 거고요. ES 밑에 보이시죠? ES는 에코 솔루션으로 그 냉각 장치를 관련하는 기업 부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사업부가 이 가전 사업인데요. HS는 이미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번 더 해주는 모습입니다. VS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역시 긍정적으로 사업부를 평가하고 있고요. ES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S가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를 공급하는 것으로 굉장히 핵심 부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DB증권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은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시장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을 적자가 예상은 지금은 되지만 추후에 하이퍼스케일러향 쿨링 솔루션,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쿨링 솔루션의 관련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또 올려잡기도 했더라고요. 11만 5천 원으로 제시해주면서 앞으로 LG전자가 AI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보시죠. 키움증권의 내용입니다. 최근에 게임주가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리포트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W게임주고요. 오늘도 뚜렷한 주가의 움직임은 없기는 합니다. 제목은 웅크렸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다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 있어서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게임즈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소셜 카지노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생각보다 많은 게임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게임 모바일 그 이용자 수 2위를 가져가고 있는 게임입니다. 소셜 카지노에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기반해서 소규모 M&A 딜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카지노 관련된 게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이게 매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리포트의 골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가면서 마케팅 비용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중기 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를 가지고 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려잡진 않았고 7만 8천 원을 유지해줍니다. 최근에 너무나 어려운 이 게임주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조금 새로운 흐름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W게임즈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전문가는 오늘 시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데일리 온 이난희 파트너님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 앵커님은 내일 크리스마스 날 좋은 일 있나요? 네. 내일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파트너님은요? 아, 그래요? 예. 저도 그냥 소소하게 보낼 거고,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맞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오늘 지금 보면은, 시장이 약간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그죠? 뚜렷한 지금 매수 주체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10시 이전에는. 근데 10시가 지나면서 개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외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 주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급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는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어제 연속성 있는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본장에 들어와서는 또 다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냐면은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텔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지금 또 보면은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 전에 지금 보면은 로봇 그저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이 차트나 이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지금 보면 현대무벡스라든지 지금 보면은 한라캐스트라든지 그죠 S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이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떠냐면 어떤 방향성을 딱 찾지 못하고 시장이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는 누구나 다 불안 심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불안 심리가 뭐냐면 환율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12월 달까지 환율이 뭐 1,500을 갈 것이다. 그죠? 내년에는 1,600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약간 조금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 중구난방 그죠? 뭐 저출생 나왔다가 이거 나왔다가 뭐 이 종목 나왔다 이래서 이 개인들이 정말 어디에 내가 포지션을 두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스러운데 사실 요럴 때일수록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에 그 물량을 절대 과다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시장에 이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들은
여러분들에게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20% 30% 한값 빡 때렸다가 그죠? 뭐 기본 10% 빼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길 때도 어떠냐면은 20% 30% 막 그죠?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30%까지 당기면서 40%도 당기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는 어떤 베팅을 강하게 해서 그죠? 수익 구조를 한 방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게 투자해서 그죠? 또 내가 그 주가가 밀렸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을 항상 두고 이렇게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누구나 다 그죠? 내가 1억을 베팅해서 금방 1억을 벌고 싶지만 지금 시장이 그런 종목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어제같이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패턴이 좋아요. 제가 이제 하나옵션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 호가창도 좀 많이 피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물량 조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크리스마스고 또 약간 징검다리식으로 하루 쉬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나 또 시장이 이제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두려우신 분들은 또 좀 현금화를 하는 이런 전략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미 지난 제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물량 조절을 통한 내 현금을 어떻게 보유해서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의 어떤 환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양시장은 우선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방금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이 탄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는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세부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방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연봉 1억 5천만 원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건설기술인 고령화도 가속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설기술인 74만 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60%에 달했다. 30대 이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젊은 인력은 줄고 고령 근로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기업들도 채용을 꺼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의 3분의 2가 55세 이상이었다. 인건비도 급등했다. 과거 월 400만 원 수준이던 기술인 몸값이 700만 원대로 오르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수주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난과 비용 상승이 겹치며 건설업계는 일이 있어도 남는 게 없는 시대에 직면했다.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다. 1년 새 보유 지분 가치가 11조 원 넘게 늘며 순위 변동의 중심에 섰다. 24일 CEO 스코어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107조 6천억 원에서 이달 19일 기준 177조 2천억 원으로 1년 새 64% 넘게 증가했다. 증가액만 69조 원에 달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같은 기간 12조 원대에서 23조 3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주가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5조 원 이상 늘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모친 홍라이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도 증여받을 예정이다. 2위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조정호 회장으로 지분 가치가 10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3부터 5위는 홍라이 명예관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 등 삼성과 세 모녀가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위권에는 박순재 알터젠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창업 1세대 부호도 포함됐다. 또 30세 이하 주식 부호 순위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비 정국이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23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0.4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다우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는 0.57% 상승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며 연말 산타클로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다. 이날 발표된 3분기 미국 GDP는 연율 4.3% 성장으로 예상을 웃돌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엔비디아와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시장은 올해 산타 랠리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는 평가 속에 2026년까지 낙관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 포커스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 메리 뒤에 크리스마스입니다. 배경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여기 그러네요. 지금 네. 마켓나우 뒤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시장 무겁게 움직여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코스닥도 하락폭을 거의 다 줄여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대표님 올해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특히 코스피가 이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내년에는 이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듣고 싶으신 말씀은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예.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그러니까 올해만큼 상승률을 내기는 어렵겠죠. 워낙 올해 뭐 우리나라 지금 70%가 넘게 예. 상승했으니까 예.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좀 욕심일 거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내년도 여전히 이제 좋은 시장을 기대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전 세계 주요 이제 국가들의 대표 지수들 갖고 올해 상승률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걸 이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밑에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 이익이 증가해서 올라간 부분.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멀티플이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소위 평가, 그러니까 소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우리 PER이 뭐 10배에서 12배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그 PER이 올라간 부분, 그게 옅은 파란색. 그 위가 이제 배당을 얻는 거고 맨 밑에 회색은 뭐냐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입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전 세계를 비교할 때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통화가 강세면 그걸 달러로 바꿀 때 돈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더 더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맨 왼쪽 편에는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올해 비교적 15% 적지 않게 상승을 했지만 S&P 500 미국이 꼴찌입니다. 거의 네. 이제 뭐 확실히 주요국 중에 스페인과 한국이 어깨를 나르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차트가 특이하죠. 회색이 안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회색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연초 대비 한 7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한 7% 강세 보이다가 지금 그것을 거의 다 토해내고 지금은 그냥 올 초 정도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외환당국에 개입하면서 조금 빠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걸 빼고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 보시면 짙은 파란색의 막대의 높이가 제일 높죠. 네. 확실히 일단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서 돈 잘 벌어서 일단 올랐다. 두 번째로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잘해줬다. 그래서 보니까 위에 그러니까 멀티플이 좀 올라간 것. 그 두 가지 배당은 사실 우리나라가 높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합쳐서 거의 우리가 1등권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페인은 사실 거기에 이제 유로화로 이제 스페인은 이제 그 유로화로 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달러 대비 10% 이상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이제 소위 로컬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맨 왼쪽에 스페인, 한국이 있고 맨 우측에 일본, 미국이 있는데 요들의 이제 소위 공통점,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지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저평가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과 한국의 시장 PER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10배에서 12배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얼마입니까? 22배, 23배.
그러니까 여전히 스페인, 한국은 미국 대비 절반밖에 안 되고요.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들이 12배 정도, 그다음에 영국까지, 그다음에 스위스, 중국, 일본 정도가 한 14배 정도 거래가 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익까지 많이 늘어나 있는 나라들, 그것도 거기에 이제 유로와 특수를 본 이런 데들이 상위권에 많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년도로 갔을 때도 이러한 상황, 저평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유는 금리가 우상향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금리가 4%대 이상이 될 때는 미국에서도 통상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데 정확히 지금 그런 구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건 나라 자체가 미국 대비 사실 가치주 나라들인 거죠. PER이 낮은 걸 보통 가치주라고 PER이 높은 걸 성장주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시장 자체가 가치주인 국가들이 올해 좋은 성과를 거뒀고 성장주 컨셉의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못 보였다. 멀티플이 못 올라갔다. 이거는 장기 금리가 높아진 영우이고 내년도도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의 그러한 소위 위닝 팩터라고 하죠. 이 성공 요인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 올해 높이만큼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훈풍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이제 여전히 시장은 조금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상승 기준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종목들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 좀 종목들 많이 쏠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반도체 AI 쪽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로봇 이쪽만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쏠림 현상 나타나는 이유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우리나라는 상반기는 조방원, 예. 하반기는 반도체. 딱 그냥 머리 공식처럼 이제 예. 떠오르죠. 예. 근데 어쨌든 그들이 주도하면서 우리 시장을 70% 이끌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5% 절반 정도 올랐는데 이 앞서 말한 이쪽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는 잘 아셔야 될 것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 그러니까 강세장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그러니까 소위 아마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배우신 분, 또 내지는 G 옛날에 잭 웰치 뭐 그 자서전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대 8의 법칙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든 그 소위 2명이서 나머지 8명을 다 먹여 살린다. 예. 예, 이게 항상. 근데 예. 거기서 그래서 그 8명의 일부를 솎아내면 또다시 또 일부가 다들은 또 또다시 2명이 나타나는 상위권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이 사실은 시장을 아웃퍼폼했다. 2대 8의 법칙에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예. 어느 나라든 그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내년도 가서는 조금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 저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상황에서의 그러한 또 저평가를 좋아하는 국면으로 갈 때 내년은 올해 드디어 상법 개정이 다 마무리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된 것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수혜 기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PBR 고배당 뭐 이와 관련된 컨셉은 내년에도 유효할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지난 1년간 올해 동안 유럽의 은행이 미국의 테크주 상승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소위 그 가치주 컨셉의 그쵸. 그 밸류에이션도 예. 낮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워낙 상위권의 조방원과 반도체가 앞서서 전 세계에서 1등만큼 끌어올렸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스페인 이상만큼은 상승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그 흐름 자체는 유지될 수가 있어서 내년도는 상법 개정 수혜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대형주 장세라는 말씀. 코스피가 70% 대표님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고요.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을 코스피처럼 끌어올리고 키 맞추기를 한다고 활성화 대책 뭐 이런 가이드도 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오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미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그 유사한 정책들이 한 4번 정도는 나왔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간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세요.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뭐랄까 조삼모사처럼 처음에 확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용두삼이 예. 처음에 확 시작했다가 뒤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뭐 정부 주도라는 것이 대체로 그러한 측면이 일부 쪽에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초기의 용이 엄청 크면은 우리도 기대해 볼 만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2017년도 제가 전에도 비슷한 아마 11월 초에 이제 이 차트를 아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11월 경에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건데 11월 초에 그 정책 마련이 예고가 됐고 이때 한번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두 번째 12월 26일 날 내년도 그 소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일부로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예고가 됐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며칠 전인가요? 그 저희 정부 업무 보고하면서 금융위에서 한국거래소 이런 등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되면 새해 1월에 들어가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 디테일하게 쭉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3개, 3단계를 가지고 보통 이제 시장이 랠리를 펼치는데 당시에 코스닥이 당시 한 두어 달 사이에 지수가 33%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사실은 이게 의미가 꽤 크다고 보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또 유사한 게 고전에 파란색이 코스피잖아요. 네. 저게 2016, 17년도의 대표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습니다. 그곳의 끝 무렵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일단 멈추면서 소강 상태에 가면서 코스닥에 이제 불을 뿜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은 좀 뭐랄까요 AI발 반도체 랠리가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똑같이 대할 수는 없겠지만 네. 다만 올해 또 반도체가 워낙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면 코스닥 쪽으로의 저 때와 유사한 그러한 자금 유입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지금 저 3단계 올랐듯이 지금도 방향성 또 마치 우리가 그 기시감이라고 하죠. 데자뷰처럼 저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도는 상당히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연준의 금리나 덕분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러셀 2000이 최근 한 달간 대형주 S&P 500보다 2배 이상 좋은 성과를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중소형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큰 흐름도 그와 연동될 수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코스닥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코스닥의 그 지수 상승, 종목들의 상승,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 중소형주 이야기 나오니까 우주항공단 좀 사이즈 작은 종목들 많잖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렇게 잘 가던 우주항공주들 찬물이 확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또 이노스페이스가 그 발사체 폭발도 이야기 나와서 종목들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또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 우주항공 섹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뭐랄까요. 진짜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제 기억에 아마 스페이스 X가 이번에 상장 예정돼 있는 게 1조 한 4천억 불 뭐 이 정도 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 X의 그러니까 PER이 아니라 PSR이라고 하죠. 현재 예상되는 내년도 매출의 800배.
PER의 PSR의 800배로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이익은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소위 그러니까 발사체를 올려주는 소위 그러니까 택배 사업이죠. 택배 예, 위성을 제기도에다가 올려놔주는 택배 사업은 실제로 이익이 지금 스페이스X의 10%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이제 고밸류를 받는 거고 기대도 큰 건데요. 다만 이런 높은 PER을 자랑하는 회사들, 꿈을 먹는 회사들은 거꾸로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소위 이제 악재에 상당히 약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네. 우리 미국에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네. 고점 대비 엄청난 또 변동성 보여줬던 거.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나 사실은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이나 어찌 보면 정말로 한 10년, 2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작은 변화, 또 특히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에 이것을 나의 최대 많이 들고 가는 주력 테마, 주력 종목, 주력 산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거 멀미 나갖고 그 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보통 이게 벤처 투자하듯이 벤처는 보통 아시겠지만 한 10개, 100개 투자해서 그중에 한두 개 성공하는 걸로 큰 대박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쪽 분야는 투자를 하셔야 마음도 편하게 밤에 잠이 잘 오지 여기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있다. 그거는 정말로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서 예. 그런 투자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이나 몸 건강에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주항공 세터 한번 여쭤봤고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는 하되 비중을 굉장히 줄이고 좀 안전하게 가져가자라는 전략까지 한번 챙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새해잖아요, 대표님. 새해 어떤 섹터 좀 유명하게 보세요? 예, 결국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논의했던 올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 상위권에 포진했었던 나라들이 상승한 원인이 됐던 것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그 장기 그 소위 성장주의 시대가 이제 거하고 이제는 가치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차트가 지금 짙은 파란색, 하늘색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과 유럽의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은 유럽의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이제 상대 성과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성장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미국도 하늘색 똑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2003년도 보니까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한 20년이 넘는 25년짜리 긴 차트죠. 보시면은 20년이 넘는 차트인데 통상적으로 10에서 15년 사이로 성장주가 좋을 때가 있고 가치주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끊어보시면 2002년부터 2007년도 안 보이는데 위로 올라갔다는 건 가치주가 좋았던 시기죠.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가 뭘로 갔냐? 다 경기 살리려고 제로금리 펼쳤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시대가 지난 14년간 쭉 왔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돈을 풀고 했는데 인플레가 급증하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차트로 짙은 파란색이 올라가면서 유럽은 다시 가치주 시대가 왔는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 3년간 오히려 성장주가 다시 좋았습니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네. 3년간 무슨 일이 있었죠? AI. 조세기에 미국이 유일하게 달랐던 건 AI가 엔비디아라는 AI가 붕 뜨면서 이제 따로 갈라졌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AI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내년에 또 장기 금리도 높고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도 이제 사실은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PBR, 고배당 종목들에 대한 것이 마치 지금 유럽이 가치주가 올라갔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나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주목해봐야 하는 섹터는 PBR, 또 고배당주에 조금 비중을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의도 포커스였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방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연봉 1억 5천만 원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건설기술인 고령화도 가속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설기술인 74만 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60%에 달했다. 30대 이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젊은 인력은 줄고 고령 근로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기업들도 채용을 꺼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의 3분의 2가 55세 이상이었다. 인건비도 급등했다. 과거 월 400만 원 수준이던 기술인 몸값이 700만 원대로 오르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수주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난과 비용 상승이 겹치며 건설업계는 일이 있어도 남는 게 없는 시대에 직면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고 와봤는데요. 요즘 카페나 식당 들어가 보면 캐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캐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롤 중에서도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웸의 캐롤은 수십 년째 변함없이 사랑받는 클래식이지만 매년 반복해서 보니 익숙함이 피로감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올해는 조금 다른 캐롤을 찾고 있다면 한국 아이돌 그리고 배우들이 선보인 새로운 K-캐롤 추천드립니다. 요즘 K-캐롤은 글로벌 리스너까지 겨냥한 세련된 사운드와 각기 다른 개성이 어우러진 캐롤들이 연말 플레이리스트들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곡 추천드리자면요. 우선 올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웰컴 투 더 쇼 등 히트곡을 발매한 데이식스는 첫 크리스마스 캐롤을 선보였고요. 또 청하의 크리스마스 어게인 그리고 프로미스 나인은 리메이크 캐롤 하얀 그리움을 공개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올해는 배우도 캐롤 참여에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에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연출한 뮤직비디오에 이 배우 변우석이 삽입된 곡이 들어갔습니다. 변우석의 더 크리스마스송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너무 감미로워서 귀가 녹아내릴 뻔했습니다. 또 박은빈 배우도 눈의 멜로디라는 캐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특히나 들을 거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때 노래를 하나하나 선곡해서 트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는 NHN벅스의 음악 큐레이션 브랜드 에센셜을 틀어놓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에센셜의 가장 큰 장점은 적절한 선곡, 그리고 트렌디한 썸네일 이미지인데요. 최근 다양한 음악 플랫폼이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이는 가운데 NHN벅스는 PD들이 직접 음악을 선곡해서 고유의 감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독보적인 1위 음악 플랫폼이었던 벅스뮤직이 현재 벅스가 쌓아온 큐레이션 노하우를 살린 결과인데요. 또 여기에 플레이리스트 주제에 꼭 맞춘 세련된 배경화면까지 더해져 시청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힙한 음악 큐레이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집 등에서는 예쁜 홈 인테리어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에센셜을 활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캐롤 관련주는 바로 에센셜을 만든 NHN벅스입니다. 에센셜의 브랜드 가치는 NHN벅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 PPL 공간 큐레이션 사업 요청이 이어지면서 수익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에센셜이 약진하면서 NHN벅스의 B2C 매출 비중은 45.14%로 지난해보다 3분 확대됐고요. 또 에센셜은 최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와 제휴를 맺고 해당 기업 디바이스에 에센셜 앱을 탑재해서 글로벌 180개국에 출시하는 등 글로벌 B2B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올해는 캐대헌 그리고 제니의 코첼라 무대까지 K-팝이 유독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캐롤 시장까지 K-캐롤 시대가 개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작년과는 색다른 캐롤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저는 내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 다음 날 다시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코멘트, 마켓마블 신입섭입니다. 자, 어떻게 저렇게 맨날 트렌드를 쏙쏙 뽑아낼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었으면은
연휴가 이어졌는데 좀 아쉬운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좀만 참으십시오. 2월 달에 설날 연휴가 꽤 깁니다. 뭐 한 달을 기다리기가 좀 그렇지만 바쁘게 지나다 보면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분명히 또 앵커님께서 한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K 또 한복 뭐 의복 트렌드를 하면서 의류 업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한 종목씩 볼 텐데요. 코스피, 포스코 D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자,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주들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주가 완전히 죽을 줄 알았더니만 또 조금 살아나니까 이제 희망을 갖게 또 만들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건데 희망을 갖게 만든 다음에 이게 주도주를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이게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참 2차 전지가 뭐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2023년도에 정말 뜨거웠잖아요. 지금 이거 아직도 시가총액이 워낙에 커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빈 지금 내려갔는데도 지금 코스닥 2, 3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처음에부터. 지금 코스피도 LG에너지솔루션이 3이거든요, 이게. 자, 엄청나게 빠졌는데도 저렇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포스코 DX는 이 기업에서 IT 부서 있잖아요. IT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뭐 동원 엔터프라이즈라던가 아니면 포스코가 DX도 저거 옛날에 ICT였어요. 근데 저 목말할 때 했죠. 삼성전자인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영어로 자꾸 부서 바꾼다고 했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 고객들의 경험에 가중치를 둔다고 익스피어리언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서를 자꾸 그렇게 옛날에 가전 부분도 그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지금 얘네도 보면은 DX라고 옛날에는 보통 다 이런 IT 부서들은 ICT가 붙었어요. IT 통합이라고 해서 ICT가 붙었었는데 이름을 다 바꿨거든요. 얘도 원래 포스코 ICT였거든요. DX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IT 부서가 중요한데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도 보시면은 요 며칠 사이에도 몇 개 터졌나요? 지금? 그쵸? 몇 개 터졌죠? 개인정보 거의 유출돼서 오늘도 하나 터졌던데요. 무슨 카드사 유명한 거. 그쵸? 근데 IT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이렇게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쓰는 모바일이라던가 인터넷에 그런 웹사이트 구축이라던가 운영, 요지보수 이런 것들 다 IT 부서에서 하잖아요.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IT 부서가 IT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이다 하면 일단은 그 업체는 신약 개발이 주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T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라던가 아까 전에 나온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자 만드는 업체라던가 벅스처럼 음악 유통하는 회사라던가 자기의 주력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야든 간에 IT 부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가 메인은 아니고 보통 나중에 움직이는 성격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IT 부분을 용역을 주기도 하죠. IT 부서가 아예 그 부서를 운영 안 하고 IT 전문 인력에게 맡겨요. 경비라던가 IT라던가 청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도 포스코가 붙어 있지만 ICT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T 부서였기 때문에 나중에 움직이는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쟤네도 보면은 지금 아까 계속 에코프로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전지 2021년도죠. 22년도 여기 굉장히 강했을 때 먼저 움직였잖아요. L&F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있고 주력 잘 갔던 저기 있잖아요. 주가들. 근데 나중에 이제 포스코 DX도 여기 얽힌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얽혔죠. 그래서 얘는 고점이 2023년도에 나와요. 보면은 지금 나중에 급격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부서부터 움직이고 중요한 섹터부터 움직이고 점점 주변부로 퍼져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포스코 DX도 얽혔죠. 같이 이제 이 부분이. 왜냐면 포스코라는 회사도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철강을 하다가 나중에 갈린 거 아시죠? 현대제철이라던가 동국제강도 지금 동국홀딩스로 바뀌었지만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철강 3사잖아요. 근데 보시면 현대제철이랑 동국홀딩스랑 포스코랑은 완전 다르게 움직였어요. 왜 그랬죠? 포스코가 2차전지로 엮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로 엮이니까 포스코 DX 같이 이제 IT 부서 이쪽 성향이 강한 이쪽도 얽힌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얽혀가지고 잘 갔죠. 잘 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에코프로 BM, 아까 LNF, 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무너졌죠. 원래 얘네가 만약에 보통 IT 기업처럼 그냥 보통의 어떤 스타일대로 갔다면 이렇게 안 갔기 때문에 후유증도 덜 했겠죠. 그렇죠? 항상 그거잖아요. 아니,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도 인기가 많아야 떨어질 게 추락할 때도 많지. 인기가 없었는데 뭐 추락할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심각하게 추락하는 건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다가 폭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DX 같은 오히려 이런 부서 스타일은 원래 이런 식의 움직임이 안 나오는 이 섹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이 거기에 얽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산가골이 그래서 엄청나게 깊어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아까 LG에너지솔루션 다 보셨는데 포스코 DX도 지금 이제 20개월선 이제 법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게 2022년도 빠르게는 2021년도, 늦게는 또 2023년도까지 엄청나게 뜨거운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그 기억이 워낙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0에서 4,500, 5,000을 가게 되면 혹시 반도체, 조원방 이거 이외에 2차전지가 이번 합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거를 뭐 물을 여기를 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우린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고민이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포스코 DX 일단 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자, 기업계를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죠. 자, 보시죠. IT, OT, 융합기술 보유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ICT 나오잖아요. ICT. 그러니까 보통 ICT 붙은 기업들이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I, 디지털 트윈, 로봇, ICT 기술하고 제어 융합 요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에 얽히다 보니까 얘도 같이 얽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출액은 26.7% 감소했고 영업이익 또 28.2% 감소, 당기순이익 21% 감소.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전방산업 둔화, 경기 불확실성, 철강 및 2차 전지. 그렇죠? 원래는 철강 위주였는데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가 거의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도 철강 및 2차 전지 이렇게 나가요. 저게 현대제철과 동국그룹이랑의 차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수주가 감소했다. 납품 일정 조정.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이 2차 전지로 뜰 땐 좋았는데 지금 2차 전지들이 그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다 이제 프로젝트들이 연기가 되거나 지연되거나 아예 폐지가 돼버리거나 미국도 보면 폭스바겐이 지금 전기차에서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 나왔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가 뭐가 나와서 테슬라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기도 이래도 50%라고 나와 있죠.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왜 저런 소리가 나왔는지. 저런 소리가 나왔는지는 왠지 저 차트 보니까 알겠죠. 이제 많이 아무리 올라도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지금. 자, 너도 과거의 영광 찾으러 가는구나. 그렇지 하는데. 자, 과거의 영광이 뭐 그렇게 과거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워낙 시대가 빨리빨리 변해서 그렇지. 아까 포스코 DX의 고점이 2023년이거든요. 지금 이제 만 2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진짜 그때는 정말로 방송에서 2차 전지밖에 안 나오지 않았어요, 맨날? 모든 게 2차 전지 위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은 조원방,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2차 전지가 언급이 잘 안 되죠. 안 가는 건 원래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영광을 찾으러 가는데 영광을 찾을런지는 확실치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도 산타가 오나요? 이제 바램이죠. 자, 여기도 이제 산타가 오셔서 옛날에 영광을 찾고 싶은 건데 자, 지금 밑바닥에서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도 마이너스 50%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뭐 수두룩하죠. 그때 정말 주도주들 잡으신 분들이 일찍 잡아갖고 수익 실현하신 분도 있는데 늦게 들어가신 분도 꽤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2차 전지가 막 이제 정말 장밋빛 전망들. 그렇죠? 엄청 원래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을 선언했잖아요. 그 전에 원래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코스피 이전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전기차가 캐즘 시대에 빠져버리고 2차 전지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못 가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꿰찼잖아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됐죠, 2년 사이에.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가 1, 2위를 계속 먹고 있었다고요. 근데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면서 1위를 먹으면서 코스피 이전한다고 가버렸고,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가버린 이 지금 뒷마당에 따라가려고 했더니 지금 에코프로비움이 지금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물리신 분들은 대부분 뭐 모양에서 50%, 60%도 수두룩하죠, 지금. 자, 증언이 엉덩이가 무거운 녀석. 이 엉덩이가 무거운 게, 그쵸, 원래 이런 회사였어요, 원래. 이게 지금 2023년도에 2차 전지에 얽혀가지고 이렇게 뜨지 않았으면은 원래 이런 ICT 기업들은 잘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 주변부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주변부가 아니라 IT 부서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업종이든 IT 부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엉덩이가 무거운데 2023년도에 그걸 경험하니까 이거 이렇게 가볍게 가는 거였어?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지금 또 이게 무거워 보이죠, 엄청나게. 자, 32만이라고 써놨는데 32,000원이죠. 32만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29,000원이잖아요. 32,000원을 뚫었으면 좋겠다. 아마 32,000원 그 부분이 지금 한 1년 반 동안 거기를 못 뚫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3만 원에서 32,000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몇 번이 달렸어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매달 밀린 거예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뚫으면 뭔가 위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2,000원 라인을.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차트 진짜 여기 종목명 지우면은 아까 여러 개 보여드린 거 다 똑같죠?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LNF, 포스코 DX, 뭐 LG에너지 솔루션 다 똑같죠? 그림이. 어떤 건지 아마 모두 다 맞추시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사합니다. 2차 전지는 공동 운명제예요. 지금. 아까 전에 뭐 이걸로 이제 커뮤니티 글까지해서 마무리할 텐데 아까 그것만 보여드릴까요? 포스코가 얼마나 2차 전지에 얽혀서 다른 길을 갖는가를 현대제철하고 동국홀딩스까지 넣으면은 3강인데 우리 그냥 보통 2개씩 얘기하잖아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포스코랑 현대제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철강에서 대표적인 거 뭐냐 하면 이렇게. 자, 보시면 현대제철 보세요. 현대제철은 포스코 그룹처럼 여기 얽히질 않았잖아요. 얘는 언제부터 내려갔어요? 2011년부터요. 장난 아니죠? 2011년부터 지금 14년째 내려가고 있어요.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대표 철강 회사가 이래요. 지금. 롯데케미칼 대표적인 화학업체 보여드렸죠. 그거랑 지금 화학이랑 철강이 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포스코만 갑자기 여기서 튄 거죠. 그러니까 상가골이 더 높아졌죠. 차라리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면은 얘 원래 내려가는 애니까 반등이 짧겠거니 하는데 갑자기 포스코 그룹이 얽혀가지고 포스코 DX 이렇게 갔다 오니까 좀 그 부분 때문에 발작이 일어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게 더 충격이 심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좋은 걸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질주가 어디까지 될까요? 진짜 이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계 보겠습니다. 기업계는 이제 한 몇 번 봤을 텐데 카이스트죠. 이게 지금 휴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옛날에 이족 보행 로봇이 사실 이거를 만약에 계속 발전시키면은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뭐 가정에 100만 대 보급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미 있어요, 휴보가. 그게 박물관에나 전시되어 있었지, 그동안. 왜냐면 배터리 문제도 있고 옛날에는 정말 어색하잖아요. 며칠 뒤에 그 로보컵 대회가 열리는데 로봇이 하는 월드컵 대회가 열려요. 어렸을 때 보면은 로봇 축구하는데 정말 바보들이잖아요. 그렇죠? 헛발질이나 하고 움직임 자체가 너무 어색한. 근데 지금 요즘에 나온 로봇 축구 보셨어요? 관절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 포텐셜이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카이스트에서 저걸 만든 뒤에 그게 그때 기술로는 상용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로 갔죠? 로봇팔이나 이런 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일단 꽃 피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인더스트리 4.0 시대 로봇 기술로 진입을 한 상태네요. 자, 실적 보니까 매출액 117.6% 증가,
영업 손실은 4% 증가. 손실이 영업 손실하고 단기 순손실이 지금 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그렇죠?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받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영업단에서는 지금 아직 이익이 안 나고 있다. 자, 로봇 매출이 95%니까 정말 이건 순수 로봇 업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 그래서 아까 갔던 데가 협동 로봇이잖아요. 그 휴보가 그 당시 기술을 못 발전하니 일단은 협동 로봇으로 가서 인간과 함께 일하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장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뉴스 보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장된 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협동 로봇이 주로 푸드 앤 베버리지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사장님이랑 같이. 근데 지금 어디로 들어갔죠? 조선을 들어갔어요. HD 현대중공업을 들어갔거든요. HD 현대중공업에 뭐 납품했냐면 협동 로봇인데 용접 시스템 35세트. 자, 지금 완전히 전장이 바뀌었죠. 자영업자 사장님하고 같이 치킨 튀기고 돈가스 튀기고 피자 굽다가 어디 갔어요 지금? 조선소에 갔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공들이랑 같이 일해요 예전에 협동을. 자, 그래서 실적 부재 아까 있었잖아요. 영업 손실, 단기 순위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이 빨리 찍혀서 돈을 받아야 영업이익도 나겠죠. 자, 그래서 조선소라는 거친 영장, 저희 막 불꽃 튀고 힘들잖아요. 해풍도 불고. 자, 그래서 포터블 타입의 내구성과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현대중공업을 뚫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아니면은 해외 조선소도 뚫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라는 이런 강점이잖아요. 삼성전자 향 매출액이 68억 원이 나왔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니라 지분을 인수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큰 얘기거든요. 이번에 오라클이 간접적으로 지금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를 그냥 주식에 투자를 단순 투자하는 거랑 지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혈맹 관계를 맺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더 깊숙한 관계예요, 이거는. 그럼 이제 삼성전자 향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죠. 삼성전자 향 매출 반도체 쪽으로 나오죠. 아까 협동 로봇 F&B 푸드 앤 베버리에서 로봇팔 잘 팔리고 있죠. 그다음에 그게 제조업 조선소 현장으로 옮겼죠. 그리고 지금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조선이 이제 얘네 전방 산업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올레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던 휴보라는 거 나중에 이족 보행 로봇, 옵티머스 로봇 같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이 개화됐을 때 그 포텐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은 것이고.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저 펄이 5,000배 도대체 뭔 소린가?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PER을 펄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PER을 펄, 이게 읽기 쉬우니까 펄을 우리가 펄하고 하는데 펄이라고 해서 펄. 그렇죠? R이 있으니까 펄 맞죠? 자, 저분은 첫 주식이 저거였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첫 주식 11주 중에 진짜 소중하겠죠. 기억이. 11주 중에 한 주만 매도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나에게 희로애락을 느끼게 해준 종목 고맙습니다. 하고 레인보우랑 삼성을 같이 써놨습니다. 그렇죠? 삼성과 레인보우는 한 운명 공동체예요, 이제. 자, 그다음에 펄이 5,000배. 이게 진짜인가요? 물론 5,000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익을 회수하려면 5,000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워낙에 이런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은 테슬라도 그렇고 엄청난 PER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절대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게 PER의 개념이 뭐예요? PER의 개념이. 분모에 뭐가 있죠? 주당 순이익 EPS가 있고 분자의 주가가 있잖아요.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니까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 이런 성장주들은 순식간에 PER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자신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쳐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너무 과도하게 쳐주면 거품이 나중에 꺼지면서 약간 아까 2차전지처럼 굉장히 희망 회로를 크게 돌리다가 저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인기의 척도도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맨날 PER 낮다고 저평가됐다고 얘기한 게 틀렸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무슨 PER이 뭐 외국에 비해서 몇 배인데 몇 배가 낮아가지고 저평가됐다. 그거 10년째 떠들었죠? 10년째 떠들어가지고 지금 동학개미분들 피해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극단으로 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가늠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앞자리 6 보근로 하셨는데 저 앞자리 6 볼 것 같은데요, 거의. 자, 그리고 이런 분도 있죠. 어휴, 왜 이리 비싸? 왜냐면 지금 이제 50만 원이 됐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옛날에 10만 원도 안 됐었어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하기 전에는. 자, 그래서 지금 50만 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일단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고요. 자, 오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커뮤니티에 있는 그 글을 따왔는데요. 빠밤. 자, 이 옷 사파는 제가 만든 거고요, 이미지는. 자, 이걸 파는 사람들은 주식 접어야 된답니다. 자, 제가 맨날 끝에 외치고 끝나잖아요. 오늘은 저도 저게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신중론자고 나쁘게 말하면 쫄보, 이게 심장이 조그매요. 그래서 과감하게 못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50만 원 제가 못 들고 갑니다. 중간에 다 팔아버려요. 10% 이득 보고 팔아가지고 나중에 100% 놓쳐요. 90% 놓쳐요. 자, 그래서 조용히 저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하시는 분은 같이 행동을 하면서 조용히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걸 파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코스피는 미국 시장의 산타 랠리에 힘입어 함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기는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간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0.25%가량 오르면서 오늘 4,12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가량 하락, 9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0.33%가량 오르면서 586선 지나갑니다. 일단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80원가량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1,460원대로 급락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현재 시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3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2,200억가량 강한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의 2,400억가량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됐다라는 점도 좀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6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37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1,300억가량 사들이는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특징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1,484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과 함께 또 정부의 세제 혜택 마련 등 직접적인 부양책이 나오면서 20원가량 급락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 대비해서 19원가량 내렸습니다. 1,460원대로 확 내려왔고 1,46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SK 실트론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두산은 어제 장 마감 이후 두산 로보틱스 지분 1,170만 주를 담보로 주가 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계약으로 SK실트론 인수자금이 확보됐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DS투자증권은 오늘 이번 조달 자금과 두산이 보유한 기존 현금 자산 1조 2,700억 원을 합산한 가용 자금은 2조 1,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두산 로보틱스를 통한 자금 조달로 그간 제기되어왔던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의 두산의 자사주 활용이나 유상증자 가능성 등 이 자금 조달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의 주가는 장 초반 11%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많이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3.72%가량 오르고 있고요. 전장 대비해서 28,000원가량 상승, 80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주가도 3.89%가량 오르면서 두산의 반도체 밸류체인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46,650원 선 거래됩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4.9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분은 75%가량에서 50%가량으로 확 줄었고요. 5%가량 하락, 78,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리브스메드는 상하 좌우 90도 회전이 가능한 다관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소 침습 수술 기구를 개발하는데요. 복강경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90도 다관절 구조의 핸드헬드 수술 기구를 상용화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아티센셜은 지난 2018년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한 후 국내에서도 활발히 사용 중입니다. 현재 국내 246개 병원에서 사용 중이고요. 누적 수술 건수만 20만 건에 달합니다. 또 향후 2028년 수술 로봇 스타크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등 포트폴리오 확장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이러한 경쟁력으로 리브스메드는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기관 대상으로는 231대 1의 경쟁률로 공모가가 5만 5천 원으로 확정됐고요. 일반 청약에서는 390대 1의 경쟁률로 증거금만 6조 6,464억 원이 모였습니다. 오늘 일단 리브스메드 주가는 장 초반 3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많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2%가량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5만 4천 원 선 지나가면서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이죠. 따상으로 지금 주가가 상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6%가량 상승 16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장업체인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전장 오디오 자회사 하만이 ZF의 ADAS 사업을 15억 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ZF의 ADAS 사업은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한 여러 시스템 온칩 업체들과 협업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에 공급해 왔는데요.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ADAS는요, 카메라 레이더 센서 등을 활용해 운전자의 주행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12%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고성장 분야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ADS 사업을 인수전자를 내년 내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업 확대 소식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주가 9.53%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15,7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묶이면서 한라캐스트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강보합권으로 다시 전환이 됐네요. 11만 1,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장은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과 함께 경계감이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CES 등을 앞두고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요. 삼성의 자율주행 산업 진입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 주들로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에이직 업체가 나와서 에이직이 플랫폼이 돼서 많은 고객사들에게 에이직 칩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서 성장했었던 것과 같은 기회가 설계 영역에서 이제 한 4, 5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미5의 핵심 역량은 AI 전용 반도체의 종합적인 개발 역량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객의 AI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해서 그 고객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를 스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까지 모두 다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종합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AI 에이직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사업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여러 영역에 펼쳐 나가게 되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혹은 AI가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고객들, 정말 글로벌 빅테크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객사들이 AI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AI 에이직 개발을 얼마나 폭넓게 포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디자인 하우스 산업이 에이직 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과거의 디자인 하우스 산업에서는 이러한 설계 업체가 고객이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는 구현에 집중해서 레이아웃이라든지 특정 부분에만 전문성을 갖추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최근에 에이직 사업으로 진화하면서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세트 메이커나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다수의 고객들을 대응해서 에이직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앞단에서부터 뒷단의 스펙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이루는 그러한 역량을 얼만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인데 저희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아닌 종합적인 에이직 패밀리스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 큰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정말 모든 영역에서 고객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필요한 고객들은 저희가 거의 그 경쟁이 없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차별화된 최신 기술에 대한 트랙 레코드입니다. 최신 GAA 공정이라든지 굉장히 면적이 큰 빅다이 설계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본 그런 업체가 몇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 세미5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차별화된 성과를 이미 실제 제품 그리고 양산화된 실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정말 안정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에이직 사업의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마다 요구 조건이 다른데 이 요구 조건이 다른 각각의 그런 과제들을 개별적으로 인력수를 늘리고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고 많은 서버를 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에이직 수요가 빨리 성장해도 거기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일 겁니다. 근데 저희 세미5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독자적인 그 설계 방법론이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에 쓰이는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기반으로 한 저희만의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이미 만들었던 서브 시스템들을 자동으로 재설정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최대 75%까지 개발 기간을 최대 56%까지 단축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요구 조건이 다양해지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동화된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최신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저희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는데 이 공모 자금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일례를 들면 3D IC라는 여러 장의 웨이퍼를 수직으로 쌓아서 하나의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미파이브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에이직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이 지금 저희 쪽으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한 칩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길목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을 인수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기술의 내재화와 더욱더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스케일업에도 공모 자금의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대만이나 이제 베트남, 특히 인도 이제 이런 쪽에 어떤 그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새로 수주한 비즈니스의 거의 60%가 해외 고객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에 저희가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턴키 고객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사업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그렇게 수주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매출에서 인식하게 되는 해외 고객들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어떤 나라의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에이직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어떤 역량 그리고 이번 과제, 각각의 과제에 사용돼야 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기회를 실현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인도나 이제 중국이나 이러한 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타겟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과 에코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창립 이래로 저희의 플랫폼 기술, 저희의 독자적인 설계 방법론을 개발하고 또 핵심 기술에 대한 선언적인 역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를 기반으로 많은 사업 성과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해서도 꾸준한 개선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의 그 사업 규모를 키워 나가면서 더욱더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성장하고 또 수익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설계 방법론, 인력이나 리소스를 계속해서 늘리지 않아도 더 많은 에이직 그 개발 기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미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양산 제품들이 지금 양산 매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도 굉장히 핵심적인 요건이 돼서 앞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성장 경로를 달성해 나갈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이고요. 그 후로도 굉장히 그 에이직 개발 매출, 개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계속 연 60% 정도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을 살펴보게 되면은 70년대까지만 해도 TSMC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파운드리라는 사업 모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알아서 제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조라는 것을 알아서 하지 말고 가운데에서 몰아서 해주면 그게 더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고 혁신이 더 많이 나오겠다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이 큰 성과를 내게 됐는데요.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에이직 업체가 나와서 에이직이 플랫폼이 돼서 많은 고객
고객사들에게 에이직 칩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서 성장했었던 것과 같은 기회가 설계 영역에서 이제 한 4, 5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세미파이브가 앞서서 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실제 날씨는 날씨가 차차차침 개가면서 그렇게 춥지는 않은 날씨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은 강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추위가 예상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실제 날씨, 우리 증시 날씨는 어떨까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늘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승폭이 더디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서는 코스피 마을에 산타가 올지 안 올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건 환율입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오늘 환율이 1,460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오늘 그러면 종목별 날씨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프리마켓부터 뜨겁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하고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 회사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전장 사업에서는 두 번째 조단위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미래 전장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뜨겁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엔케미 CATL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해액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오늘 정규장까지 리튬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구리 관련주가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으며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값, 은값에 이어서 구리값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미장에서 광산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맑은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도 오랜만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매출이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전망 나왔는데요. 이러한 전망 소화하면서 오늘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머노이드 관련주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도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부품과 솔루션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들에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 포착이 됐고요. 오늘 저출산 관련주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테마성 성격을 가지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에르코스 그리고 꿈비같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두산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각해서 SK 실트론을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이 인수가 됐을 시에 영업 가치가 3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왔고요. 또 오늘 DS증권에서는 SK 실트론으로 인수로 인해 자금 우려가 해소가 됐다며 목표가 15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주가도 맑은 보이고 있고요. 다음 보실 기업의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 관련주로 묶이며 폭등을 했었죠. 오늘 또다시 증권가에서 전망이 나왔는데 스페이스X 상장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며 목표가를 3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기업은 한라캐스트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수혜가 부각이 된다며 내년도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리포트 소화하면서 한라캐스트 역시나 강한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두 종목 로봇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차 그룹이 내년도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햇살 받아가는 현대무벡스고요. 오늘 우린 PTS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내년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다는 점이 오늘의 상승 모멘텀
플랫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주택행정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리브스메드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포착이 됐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12월 2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방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연봉 1억 5천만 원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건설기술인 고령화도 가속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설기술인 74만 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60%에 달했다. 30대 이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젊은 인력은 줄고 고령 근로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기업들도 채용을 꺼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의 3분의 2가 55세 이상이었다. 인건비도 급등했다. 과거 월 400만 원 수준이던 기술인 몸값이 700만 원대로 오르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수주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난과 비용 상승이 겹치며 건설업계는 일이 있어도 남는 게 없는 시대에 직면했다. 인사이트 플러스로 이어갑니다. 블루닷 AI 강정수 연구센터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500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로보택시 조금 노이즈는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이 돼서 이제 차들이 좀 막히게 만들었다 이런 노이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 웨이모죠, 예, 정확하게는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기술의 차이를 투자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의 웨이모는 흔히 말해서 규칙 기반입니다. 규칙 예. 기반이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항상 규칙을 정해주고 인간이 정해줘서 AI는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 교통 흐름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걸 인지하고 인지했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는 인간이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이 규칙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 웨이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규칙을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을 모방을 통해서 AI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을 우리 엔드-투-엔드 AI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 사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인간이 규칙을 안 여는 거예요. 네. 그럼 바로 멈춥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행동해야 될 방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교통 신호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운전을 하더라. 이거를 AI가 배웠으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엣지 예. 케이스라는 것은 이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인 거죠.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왜 테슬라도 FSD 버전 11까지는 규칙 기반이었어요. 규칙 기반에서 왜 엔드-투-엔드 AI로 바꿨냐면은 그 수많은 예를 들면 갑자기 홍수가 오고 갑자기 장마가 오면서 맨홀 뚜껑에서 물이 나오면서 맨홀이 솟아오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규칙을 안 줬으면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은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는 일방 통행을 들어갔더니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을 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간은 거기다가 보도에다가 양 바퀴 2개를 올리고서 살짝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AI는 그 규칙에서 학습을 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롱테일, 대단히 길게 많다고 해서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는 인간이 주행했던 데이터를 모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규칙 기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그 수많은 사고를 그 경우들을 모든 개발자들이 모든 경우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웨이모의 접근 방식이고 테슬라의 접근 방식인데 테슬라의 접근 방식이 기술적으로 이번에 이겼다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가 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로보택시 지금까지 성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향후의 주가 반영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오스틴과 지금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여러 개 도시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죠. 테스트 중인 거고 흔히 말하는 세이프 드라이버 안전 요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보조석에 조수석에 타 있는 거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타 있는 거죠. 예. 이들이 언제 하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주가가 상승 국면을 들어갔던 것은 2대의 차량에서 오스틴에서 테스트로 이제 완전히 무인 차량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대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또 마치면 테스트의 접근 방식은 그렇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모든 차량에 동시에 업데이트하면은
동시에 그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대에 지금 진행되는 무인, 즉 세이프 드라이버가 안전 요원이 하차한 상태에서의 두 대가 일주일을 할지 2주일을 할지 한 달을 할지는 모르지만 예. 이 테스트가 다 끝나고 이것이 업데이트되는 순간 오스틴의 차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 되면 2025년에 전체 실적이 나오게 되고 1월 네. 1일 되면은 2004분기에 차량 어떤 인도덱스가 나오게 되고 또 1월 말 정도 되면은 2025년 전체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AI와 로보틱스 컴퍼니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판매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또 테슬라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2025년 결산이 나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한쪽에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로보택시의 안전 요원이 내리면서 로보택시가 전면화되는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내기 때문에 좀 양방향이 좀 부닥치는 것이 시기가 1월 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신고가 권역입니다. 이미 498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신규 접근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트는 매우 있습니다. 우선 네. 그것을 만들어졌던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월 초에 있었던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결정된 거죠. 이 보상안이 결정된 것은 천문학적 액수의 보상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개의 시기가 구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구별돼 있어서 각 시기마다 목표를 도달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각 시기가 정해졌다는 것은 이사회라든지 일론 머스크 자체에서 이 각 시기마다 해야 될 과제들을 설정해놨다는 거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26년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이버캡의 출시. 그다음에 옵티머스의 부분적인 생산 아마 5,000대 정도가 최소한 생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2026년은 본격적인 로보택시 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6월 달에 미국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캐나다에서 월드컵이 열리죠. 예. 이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는 반드시 사이버캡이 운행을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는 맞아야 된다는 거고 아마 그 전에 테슬라의 그때부터는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할 가능성들은 있지만 분명하게 로보택시가 전면화되는 6월을 전후해서는 사이버캡을 통해서 로보택시가 전면화되는 6월을 전후해서는 테슬라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들을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말씀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